자, 다음에 이제 B그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B그룹에 사용되는, 또다시 B로 사용되는, B로 시작하는 용어들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표현들, 우리 평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밸런스, 잔액이죠. 그래서 통장에 어떤 잔액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나타내는 거. 다음에 또 밸런스 쉿.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밸런스 쉿은 과거에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이제 또 뭐 IFRS가 도입되면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또는 뭐 재무상태표, 어떤, 둘 다 이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밸런스와 관련해서 어떤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의 어떤 현황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그런 표가 밸런스 쉿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신용장 거래 시의 수혜자를 우리는 베네피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출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입장, 즉 물품의 매수인이 매도자인 수출상 앞으로 이러한 그 무역거래 방식 중에서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결제 방식을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신용장의 수혜자를 베네피셜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래서 베네피셜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 수출상에 해당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bill of exchange. 자,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bill of exchange 하게 되면 환호음입니다. 또 비슷한 용어로서 드래프트라는 용어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bill of exchange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드래프트라는 용어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무역거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는 전부 환어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어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어음이 어떠한 형태로 발행이 되는가 또는 누구한테 발행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무척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비ll of loading, BL이라는 용어죠. 그래서 선화증권이다라는 거, 해상운송 시에 사용되겠고 이러한 해상운송 거래 시에 보험회사가 물건을 받았다라는 사실, 즉 수출상이 물건을 수출 물품을 준비해서 선박회사 등에 주면 선박회사가 물건을 받은 사실과 함께 이 나중에 이 선화증권이라는 거를 발행하게 되고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에게 물건을 내주면 그 자신은 거기서 면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선화증권이 유통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신용장 거래 시에 이렇게 선화증권의 어떤 매입이라든가 또 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한 그러한 유가증권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AOAB는 하나의 증거증권이다라는 점에서 BL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보드 오브 디렉터스 해가지고 요거는 이사회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일반적인 어떤 그 운영 자체는 지금 이사회 중심주의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회사의 의사결정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BOD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드 위드 워런티 해가지고 이거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어떤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사채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채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채를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러한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뭐예요? 차입하는 것과 자금을 실제적으로 빌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에 비해서 발행됐던 이러한 사채에 어떤 매입 행위를 했던 돈을 주고 사채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의 자금의 운영수단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채를 사놨다가 만기에 해당되는 내 투자 금액, 내가 투자했던 이 금액에 내가 샀던 금액의 원금뿐만 아니라 뭐 이자까지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서 사채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러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 받는 것 플러스 추가적으로 내가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는 거다. 새로운 이 회사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던 이 회사가 단지 차입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신주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뭐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러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 그게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권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채보다는 이자율이 좀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 경우에 BW라는 줄여서 이제 BW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 브랜치라는 용어다. 브랜치는 이제 지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버시스 브랜치 해가지고 해외에다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그 회사와 동일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회사의 하나의 지점 등을 브랜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필리에이트 하게 되면 요거는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에다가 이렇게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 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들어가면 그 회사의 어떤 지분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한 지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 즉 현지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외 지사와 그다음에 현지 법인을 합쳐서 전부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동일하게 해외 지사는 동일 그 인격체가 되겠고, 별도의 법인 같은 경우가 특별히 이제 계열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투자 관계를 통해서 지분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포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래를 제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바이어 다 아시는 것처럼 매수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다 아시는 것들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C로 시작하는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C로 시작하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카고, 그래서 화물과 관련해서는 카고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고 인슈런스, 즉 화물과 관련된 우리 보험을 우리는 적하보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거래와 관련해서는 주로 보험 가입하게 되는 게 이러한 해당되는 보험의 목적물 자체가 이 카고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상이라든가 육상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들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러한 보험을 우리는 카고 인슈런스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보험 거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제 무역거래와 관련해서 누가 보험 가입을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입 시에 또 보험료를 또 누가 지불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평가가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용어 중에서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해가지고 CIP 조건이 있습니다. 자, CIP 조건은 뭐요? 운송 방법에 구애를 받지 않죠. 그래서 모든 운송수단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무역거래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CIP 조건에서 중간에 이제 I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 있는데, 이 C는 운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리지, 그 다음에 I는 보험, 인슈런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운임과 보험료를 전부 지급하고 인도하는 조건. 자, 운임과 보험료를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인이 지급하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어떤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해상 운임과 또는 항공 운임과 관련한 운임 또 보험료와 또 전부 매도인이 지급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CIP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보험과 운송 조건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C가 나오는 것 중에 CP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arriage Paid to.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기 I가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운임만 지급을 하는 거고, 보험료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매도인이 마찬가지로 운임만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의 대금 결제 약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캐리지 페이드 투도 마찬가지로 모든 운송 방법에 다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비슷한 용어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CIP와 대변되는 게 CIF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운임과 그다음에 보험료를 지불을 하되 운송 방법 자체가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또 CPT 조건,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하면서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한 조건이었다면 해상 운송에서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또 다른 조건으로서 CFR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CNF라는 뭐 용어가 또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자, 이 CFR 조건은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되니까 해상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무역거래 시에서 어떤 해상 운송과 관련한 걸 캐리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운임과 관련해서 어떤 별도의 법규로서 해상과에서의 어떤 물품에 대한 운송과 관련된 별도의 법규가 있다라는 거, COGSA라고 해서 해상 물품 운송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무역거래 시에 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캐시 어게인스트 더큐먼트에서 CAD 조건이 많이 사용돼요. 또 비슷한 용어로서 COD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서류와 서류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 방식이 CAD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캐시 온 딜리버리, COD 조건은 물품을 받은 다음에 대금 결제를 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식은 전부 무역거래 중에서 대금 결제 방식을 송금 방식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방식이 아닌 송금 방식 거래를 할 때 그 중에서도 사후 송금 방식에 사용이 됩니다. 사후라는 건 뭐야? 돈의 지급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먼저 서류를 받은 다음에 이 서류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선화증권이 해당 물품을 찾을 물품의 권한이 표시되어 있는 운송 서류 등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운송 서류와 교환을 해서 해당 대금을 송금해주는 그런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품 인도 조건은 물건 자체를 이미 받은 다음에 그 물건을 주면서 물건을 받은 뒤에 돈을 보내주는 그런 형태 방식이 사후 송금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해외에 지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하게 되겠고요. 이런 거를 할 때 캐시 어게인스트 도큐먼트, 그다음에 캐시 온 딜리버리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무역 거래와 관련한 송금 방식 거래고 사후적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CAD는 서류를 받고 대금 결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COD는 이미 물건이 상대방, 예를 들면 해당되는 국가의 수입 국가 내에 있는 수출상의 어떤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이 물건을 먼저 받은 다음에, 수출상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 물건을 갖고 있다가 돈을 받으면서 물건을 내주는 그런 형태의 무역거래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C그룹에 보면 Certificate of Origin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무역거래 시에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서류죠. 그래서 무역거래 시에 원산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그러한 원산지가 어디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증명서로서 원산지 증명서를 이야기합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차터 파티. 자, 이거는 뭐야? 배를 빌리는, 배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배의 소유자 등과의 어떤 계약에 의거해서 배를 빌리는 계약에 의한 그런 것들 용선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터파티가 발행하는 또 차터파티 BL도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용선 계약, 선화증권도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배를 빌리는 계약을 차터파티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체크, 이거는 수표입니다. 그래서 무역거래 시에 또 일부 대금 결제를 수표를 주고받으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C로 시작하는 것 중에는 콜렉팅 뱅크가 있습니다. 자, 콜렉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추심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심 행위를 하게 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추심은행은 일반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어떤 추심 행위에 따라서 추심 행위를 하게 되는 은행이 됩니다. 추심을 처음에 물품을 받아야 될 사람, 즉 매도인인 수출상이 나의 대금을 받아달라고 해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인 추심의뢰은행을 찾아가게 됩니다. 추심을 의뢰하는 그 은행을 찾아가서 추심의뢰은행에서 내가 추심을 의뢰하게 되겠고, 추심의뢰은행은 이러한 추심 의뢰 행위를 수입상이 있는 은행에다 국가에 있는 별도의 추심은행, 콜렉팅 뱅크 앞으로 추심을 의뢰를 하게 되겠고, 추심은행에서 매수인에게 이러한 추심 행위를 한 뒤에 이런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을 통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할 때 콜렉팅 뱅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추심 행위를 하게 돼, 즉 매수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받아가지고 추심을 의뢰했던 은행 앞으로 전달해주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다. 그래서 추심은행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콜렉팅 뱅크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수입상 쪽에 있는,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커머셜 도큐먼트, 그래서 무역거래와 관련해서 어떤 상업적인 서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업성 옥장이라든가 이런 서류들이 상업거래 시에, 무역거래 시에, 어떤 상거래 시에 발행되는 서류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상업 송짝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물품에 대한 명세서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어떤 견적서 형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러한 상업 송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커머셜 인보이스 형태도 많이 용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컴퍼니 프로파일, 회사의 어떤 소개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은행과 관련해서는 컨퍼밍 뱅크라는 용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자, 신용장 거래와 관련해서 신용장에 어떤 개설은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장에 개설은행이 별도로 있다. 오른쪽을 이제 수입장 쪽을 오른쪽을 쓰게 되면 개설은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개설은행의 어떤 신용도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해당되는 신용장의 수혜자 등이 개설은행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개설은행의 확약 말고 별도의 개설은행 아닌 다른 은행에다가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수혜자 입장인 베네피셔리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해당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믿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거래에 추가적인 확인을 신용장에다가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은행을 컨퍼밍 뱅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C그룹으로 C로 시작하는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컨사인이라는 용어하고 요거는 이제 컨사이너하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사이니는 물품에 대한 어떤 물품을 받는 자, 즉 수화인을 이야기하고요. 그에 비해서 컨사이너는 물품을 보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화인과 송화인, 송화인인 컨사이너가 보내면 컨사이니가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 컨사인먼트 프로세싱 컨트랙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위탁 가공 계약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어떤 그 가공 계약을 위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가공을 한 다음에 가공된 물품을 제3국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가공을 의뢰한 국가로 다시 보내게 되는 그런 형태의 거래가 위탁 가공 계약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탁 가공 무역 거래 시에 사용되는 계약이 위탁 가공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컨테이너 프라이트 스테이션 해가지고 CFS. 자, 이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집합소는 LCL 카고, 즉 LCL 조건, 즉 컨테이너 로디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에 물건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되는 물품들이 이 CFS에 모여서 해당되는 물품을 다 선적한 축적이 된 뒤에 해당 컨테이너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야드로 보내져서 컨테이너 야드에서 이제 터미널을 거쳐서 해당되는 물품이 배에 선적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CFS와 그 다음에 CY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Y는 일반적으로 FCL 풀 컨테이너 로디드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전부 다 물건이 다 차서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물건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해서 여러 물건들이 모여지는 곳을 CFS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평가 시험에서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터미널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화물들이 배에 실려지거나 또는 배에서 내려지는 그런 장소가 컨테이너 터미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은 컨트랙트, 그 다음에 컨버터블 본드에서 이건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채에다가 전환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사채를 우리는 전환사채다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환사채,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신주를 인수한, 새롭게 주식, 발행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폰던스, 일반적으로 어떤 서신 등을 이제 주고받게 되는 경우에 이제 콜레스폰던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업 서신 뭐 이런 것들 문서 등을 주고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콜레스폰던트 뱅크죠. 자, 이러한 서신 등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렇게 서신 왕래가 된 주고받은 은행을 콜레스폰던트 뱅크라고 하고 그 은행들을 환거래 은행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은행들 간의 어떤 주고받는 것을 서신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은 스위프트라는 별도의 시스템, 은행 간의 어떤 정보 금융망을 통해 가지고 것들 주고받게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은행을 콜레스폰던트 뱅크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은행과 약정을 하고 이러한 서신 등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과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런 환거래를 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은행을 환거래 은행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레스폰던트 뱅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
무역거래에 따른 어떤 가격 조건 중에서 CFR,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FR이라고 한다면 무역거래 시에 해당되는 운임 자체가 어떤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와 관련한 운송 방법은 CFR 조건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무역거래 대금결제 방식, 무역거래 방식에 따른 가격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 CIF라는 게 있죠. CIF는 말씀드렸던 운임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전부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면서 해당 무역거래 조건도 마찬가지로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결제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카운터 오퍼. 자, 일반적으로 이제 오퍼가 일어나게 되면, 오퍼는 매도인이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거 사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매수인 앞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오퍼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변경사항은 이런 오퍼의 어떤 거절이거나 또는 반대 청약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반대 청약에 대해서 매도인이 또 수락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무역거래의 어떤 계약으로서 성립을 하게 될 때 매도인의 원 청약에 대해서 매수인이 그거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한 그런 제안을 우리는 반대 청약, 카운터 오퍼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쿠리어, 특사입니다. 특송 운송 업체 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사 우편 같은 거, 여기서 보면 DH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크레딧이라는 용어가 씁니다. 그래서 크레딧이라고 한다면 대변에 기록했다라는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T 계정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차변에 기록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데빗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데빗은 차변에다가 기록했다라는 용어고요. 그에 비해서 T 계정 오른쪽에 기록한 거를 우리는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크레딧은 대변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있게 되는데, 차변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오게 되겠고요. 대변은 부채가 오게 되겠죠. 그렇죠? 다만 차변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자산이 줄어들면, 감소하면 대변에 오게 되겠고, 부채 같은 경우도 대변에 오지만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빗이다, 크레딧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금이 무조건 입금됐다, 지급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자산으로 계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크레딧이라는 게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빼줘야 된다라고 보겠지만, 부채로 계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크레딧이라고 한다면 부채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즉 수출상이나 수입상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은 이걸 갖다가 부채로 계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는 크레딧으로 은행이 계리하게 되면 수출상이나 수입상이 예금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부채가 더 늘어난 경우, 은행은 부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수출상이나 수입상 입장에서는 예금을 더 한 경우, 즉 자신의 어떤 그 자산이 더 늘어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약간 크레딧과 데빗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좌에 입금했다, 대변에 기록했다라고 했을 때 크레딧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 통상적으로 크레딧, 데빗 하게 되면 이제 은행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용어를 사용한 거고요. 다음에 크레딧 인쿼리, 신용을 좋아했다. 상대방의, 이 경우에는 이제 앞에 보셨던 데빗의 어떤 대변에 기록했다라는 용어보다는 이 크레딧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신용이라는 겁니다. 신용 조회를 했다라고 했을 때 크레딧 인쿼리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화와 관련해서 이제 커런시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